어머님이 계시면 저희가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아들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 솔직히 어머님도 저희 집에서 오래 같이 사셨잖아요. 이제는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며느리의 직설적인 말에 정숙은 귀를 의심했다. 그럼 나를 쫓아내겠다는 거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 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안녕하세요. 저희 눈꽃 사연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75세 할머니의 뼈아픈 깨달음과 용기 있는 반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이제 엄마는 필요 없다는 차가운 선언을 듣게 된 한 어머니.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에 이렇게 외쳤죠. 나 없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다. 과연 이 할머니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을까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김정숙 할머니의 감동적인 역전 드라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서울 외곽 낡은 단독주택 골목길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와 지글거리는 기름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75세 김정숙 여사가 오늘도 변함없이 가족들을 위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일어나야지. 늦겠다. 정숙은 아들 방문을 두드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죠. 대신 며느리 윤선영의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지훈이는 벌써 나갔어요. 급한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은 인사도 없이 집을 나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하지만 정숙은 금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정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차려놓은 아침 상차림 위에는 아들이 좋아하던 된장찌개가 김을 내뿜고 있었죠. 정성스럽게 만든 계란말이와 김치전, 그리고 손수 담근 깍두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은 쓸쓸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밥을 먹었고 손주들은 급하게 도시락을 챙겨 학교로 뛰어나갔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은 식탁에서 식어가는 된장찌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평생을 남편과 자식, 그리고 집안일에만 매달려 살아온 정숙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도 있었죠. 교사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작은 가게라도 운영해보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가족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4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죠. 그 이후로 정숙에게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전부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숙은 며느리의 옷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펼쳐가며 주름을 펴는 정숙의 손길은 여전히 능숙했죠. 그때 며느리가 거실로 나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번 여름에 가족여행 좀 다녀오려 해요. 정숙은 다리미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여행이라는 말에 마음이 설렜죠. 어디로? 제주도로요. 지훈이가 휴가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제주도 좋지.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가는구나. 며느리는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정숙은 혼자 남아 가족 여행 계획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주도라.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손주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정숙의 마음은 벌써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이번 여행이 다시 가족의 화합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아들 지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반갑게 맞이하며 여행 이야기를 꺼냈죠. 지훈아, 제주도 여행 간다면서? 정말 좋은 생각이야. 지훈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엄마는? 응?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지훈은 말을 흐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아마 회사 일로 피곤한 모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들과의 여행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도 들었죠. 최근 들어 가족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숙은 그런 생각을 억지로 떨쳐냈습니다. 가족이 전부인 자신에게 그런 의심은 사치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그 가족 여행에 정작 자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충격적인 사실을요.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평소라면 아침마다 들리던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도 며느리가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정숙은 부엌에서 혼자 아침을 준비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 다들 어디 간 걸까? 정숙은 거실로 나가 며느리 방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죠. 문을 살짝 열어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대부분 비워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 늘 놓여 있던 화장품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여행을 떠난 건가? 정숙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언제 떠났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아무 말도 듣지 못했거든요. 혹시나 해서 아들 방을 확인해 봤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옷들과 생활용품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죠. 나만 두고 간 건가? 언제 출발한다고 했었나?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가족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언제 출발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자신이 깜빡하고 잊어버린 건 아닐까 싶어 휴대폰을 확인해 봤지만 아들이나 며느리로부터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때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인 박순자 씨의 전화였습니다. 정수가 갑자기 미안한데 우리 속초 여행 같이 갈래? 한 명이 갑자기 못 간다고 해서 자리가 났거든. 정숙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가족들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을 비워도 될까 싶었거든요. 언제 가는데? 내일 아침에 출발해서 5박 6일이야. 어때? 정숙은 고민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어봐야 가족들도 없고 할 일도 별로 없었죠. 게다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갈 기회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어차피 집에 아무도 없네. 정말? 좋아. 그럼 내일 아침 일찍 나올 준비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여행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죠. 가족들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여행을 떠난 것이 이상했거든요. 속초에서의 5박 6일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옛날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해산물도 먹고 온천에서 피로도 풀었죠.
그동안 가족들 뒷바라지에만 매달려 살았던 정숙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아, 너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이렇게 웃는 모습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순자의 말에 정숙도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행 마지막 날 정숙은 문득 가족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고 며느리 전화도 받지 않았죠. 뭐 여행 중이니까 바쁠 수도 있지. 정숙은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드디어 속초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숙. 저녁 무렵이었는데 집 앞에 서니 모든 창문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직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죠. 정숙은 현관 앞에 서서 익숙한 동작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0831 남편과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 사용해온 비밀번호였죠. 삑.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당황하며 다시 천천히 눌러봤습니다. 0831. 분명히 맞게 누른 것 같은데 또다시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이상하네. 혹시 손가락이 미끄러졌나 싶어 더욱 조심스럽게 다시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삑, 삑. 계속해서 들리는 오류음에 정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뭐가 잘못된 거지? 분명히 이 번호가 맞는데. 정숙은 10번도 넘게 시도해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고장이 났나 싶어 벨을 눌러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당연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정숙은 반가운 마음에 지훈아, 돌아왔구나 하고 말하려던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문 너머로 나온 것은 아들이 아닌 낯선 젊은 남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죠. 누구세요? 정숙은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집 현관에서 낯선 사람이 나오다니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싶어 눈을 비벼봤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집인데.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젊은 남자는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여보, 잠깐 나와봐. 남자의 부름에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역시 20대로 보이는 여자였죠. 두 사람은 연인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여기 이번에 새로 월세 계약했는데요. 공인중개사 통해서 정식으로요. 젊은 여자의 말에 정숙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월세 계약이라니. 자신의 집에 월세 계약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에요. 여기 제 집인데요. 40년 넘게 살았던 집이라고요.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젊은 커플은 오히려 정숙을 이상한 사람 보듯 했죠. 할머니,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분명히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는데. 남자가 꺼낸 것은 월세 계약서였습니다. 정숙은 그 계약서를 보는 순간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주인 난에 적힌 이름이 김지훈이었거든요. 바로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현관 앞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자신도 모르는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고 그 계약서에는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고 젊은 커플은 당황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왜 아들이 자신 몰래 집을 새놓은 건지, 그리고 자신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정숙은 젊은 커플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자신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 보이는데. 젊은 여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자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정숙을 바라봤죠. 저기, 혹시 물 한 잔 드릴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물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부동산이 어디 있나요? 네. 여기서 2블록 정도 가면 성실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계약했거든요. 정숙은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젊은 커플은 걱정스럽게 정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지만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죠. 성실 부동산은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정숙이 들어서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집 말인데요. 누가 새를 놓았다고 하던데.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주소를 확인하더니 컴퓨터를 뒤적였죠. 여기요. 김지훈 씨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서 문제없이 계약 진행했어요. 월세 12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이고요. 김지훈이요? 그게 제 아들인데요. 부동산 중개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왜 모르고 계시는 거죠?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언제 집을 자신의 명의로 바꿨는지, 왜 그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중개인이 내민 등기부등본을 보는 순간 정숙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유자가 분명히 김지훈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3년 전에 변경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명의가 바뀌었네요. 아드님이 증여받으신 것 같은데 정말 모르셨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 전이라면 남편이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때 아들이 무슨 이유로 집을 자신의 명의로 바꾼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살 권리는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드님이시니까요.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니까 잘 상의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숙은 무거운 마음으로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죠. 아들이 왜 자신 몰래 집을 자신의 명의로 바꾼 건지, 왜 새를 놓은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화 중이었죠. 며느리에게도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숙은 아들의 회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 지훈이 다니는 회사는 강남에 있는 중견 건설회사였습니다. 정숙은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넘게 걸려 그곳에 도착했죠. 김지훈 과장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님이세요. 경비원은 내선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죠. 죄송한데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고 하시네요. 미리 약속을 잡고 오시라고.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어머니와의 만남도 약속을 잡아야 한다고 한다니. 그것도 지금 같은 급한 상황에서 말이죠. 그럼 언제 만날 수 있나요? 다음 주 정도나 되어야 시간이 날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정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도 없고 아들도 만날 수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회사 로비의 소파에 앉아서 정숙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때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선영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선영아, 너희들 지금 어디 있니? 집에 새 놓은 거 알고 있었어?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죠. 어머님,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니. 내 집인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새를 놓은 거야? 어머님 집이 아니라 지훈이 집이잖아요. 벌써 몇 년 전에 명예 이전했는데 모르셨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마치 정숙이 모르는 게 이상하다는 듯한 말투였죠. 언제 명예 이전한다고 했니?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어머님이 깜빡하신 거 아닐까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정숙은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깜빡했다고? 그런 중요한 일을 깜빡할 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니?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저희도 다 사정이 있어서요. 저희끼리 살고 싶거든요.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나를 쫓아내겠다는 거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동안 어머님도 저희 집에서 오래같이 사셨잖아요. 이제는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정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차갑게 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회사 로비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 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죠.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가족들이 이제는 자신을 짐처럼 여기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정숙은 회사 로비에서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었죠. 평생을 살아온 집은 이제 낯선 사람들의 것이 되었고 가족들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정숙은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저 사람들은 모두 돌아갈 집이 있을 텐데 자신만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의 전화였습니다. 정숙은 잠깐 망설였지만 받았죠.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원에 있다. 어떤 공원이에요? 집에 안 들어가시고 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정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이라. 이제 내 집이 아니라면서?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선영이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네요.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설명할 게 뭐가 있니? 다 들었다. 너희들끼리 살고 싶다는 거 말이야. 엄마, 지훈아, 솔직히 말해줘. 언제부터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니? 지훈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정숙에게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답이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다만 뭐? 엄마가 계시면 저희가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직접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니?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변했습니다. 죄인이라. 그래, 너희들이 죄인이지.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니? 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집도 빼앗고 말도 없이 새도 놓고 이게 버리는 게 아니면 뭐야? 지훈은 잠깐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일단 어디든 숙소를 잡으세요. 제가 당분간 비용을 드릴게요. 숙소를 잡으라고?
내가 집 없는 사람이냐?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세입자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정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7월 말이라 날씨는 따뜻했지만 마음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집에 못 들어가시는 상황이신가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밤이 깊었는데 집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들어갈 집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곧 갈게요. 경찰관이 떠나고 나서 정숙은 근처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하룻밤이라도 보낼 곳이 필요했거든요. 찜질방의 휴게실에서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정숙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순자는 듣고 있다가 화를 냈죠. 뭐, 그 못된 자식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지훈이한테 전화해서 호되게 혼내줄 거야. 아니야, 순자야. 그러면 더 복잡해져.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찜질방에서 살 수는 없잖아. 정숙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남편이 생전에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죠. 정수가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내가 베푼 만큼 돌려받는 거야.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했죠. 정숙은 순자의 집에서 며칠을 보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겨둔 서류들을 찾아보기로 했죠. 순자야, 우리 집 창고에 남편이 남겨둔 서류 상자가 있어. 같이 가서 찾아볼 수 있을까? 물론이지. 가자. 두 사람은 정숙의 집으로 갔습니다. 세입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창고를 열어봤죠.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정숙은 남편의 서류 가방을 찾았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정숙의 눈에 띈 것은 1978년 주택 분양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자 명의가 김정숙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이 아니라 정숙 명의로 집을 샀던 것이었습니다. 순자야, 이거 봐. 이 집이 원래 내 명의였어. 순자도 놀라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네. 그럼 지훈이가 어떻게 자기 명의로 바꾼 거야? 더 찾아보니 남편의 유언장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 집은 내 아내 김정숙의 것이다. 나 없는 동안 그녀가 지켜야 할 집이니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말 것.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순자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뭘 할 거야? 정숙은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 내 권리를 찾을 거야. 이제는 나도 나를 지켜야겠어. 그날 정숙은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한 후 말했죠.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원래 소유자가 할머니시고 명예 이전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정숙은 그 길로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법무법인에서 나온 정숙의 발걸음은 전에 없이 단단했습니다. 변호사가 건넨 명함을 꼭 쥐고 있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죠.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각오가 서 있었거든요. 할머니, 일단 모든 서류를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명예 이전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두시고요. 변호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숙은 순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남편의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순자야, 이거 봐. 여기 상속 공증서도 있어. 공증서에는 남편이 생전에 작성한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예금, 보험금까지 모두 정숙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지훈이는 어떻게 이런 서류들이 있는 줄 모르고 명의를 바꾼 거야? 순자의 질문에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엄마는 법도 모르고 바보니까. 정숙은 남편이 얼마나 세심하게 자신을 위해 준비해뒀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모든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두고 공증까지 받아놨거든요. 다음 날 정숙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할머니, 이 서류들을 보니까 명예 이전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어떤 방법으로 명의를 이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 소유자인 할머니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인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의 소송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정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감정은 상한 상태예요. 소송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숙은 변호사와 함께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고 증인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남편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죠. 정숙 씨, 그때 남편분이 얼마나 부인을 아끼셨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도와드릴게요. 이웃 할머니의 말에 정숙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을 버렸지만 오히려 이웃들이 더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숙의 변호사는 지훈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부당한 명예 이전에 대한 취소 요구와 함께 집의 소유권을 정숙에게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날 저녁 지훈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저를 고소하신다고요?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내 권리를 찾는 거야. 엄마, 정말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가족끼리 법정에서 만난다고요? 너희들이 먼저 가족을 저버렸잖니. 정숙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이미 각오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엄마, 제발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깨져요. 이미 깨졌어, 지훈아. 내가 나를 집에서 쫓아낼 때부터. 지훈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를 내며 말했죠. 좋아요.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의사 진단서도 받을 수 있거든요. 정숙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정신 상태까지 문제 삼겠다는 거였거든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엄마가 먼저 이렇게 나오신 거잖아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 선영도 정숙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이 일 그만두세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어머님,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요. 애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에. 정말 힘들거든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빼앗은 거니? 빼앗은 게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는 지훈이가 상속받을 집 아니에요? 정숙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내가 살 집이 필요해. 소송 준비는 계속됐습니다. 변호사는 정숙에게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지우는 자신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옛날 사진들을 보게 됐습니다. 지훈이 어렸을 때 자신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웃고 있는 지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자야,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 뭔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지금까지 너무 착하게만 살았어. 이제는 내 권리를 찾아야 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마침내 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정숙은 새 옷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법원 앞에서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법원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변호사와 함께 조정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손에 든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는 정숙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 쪽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변호사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곧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법정에서 마주해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복도 끝에서 지훈과 선영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선영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정숙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조정실로 들어가시죠. 법원 직원의 안내로 모두 조정실에 입장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사건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후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했죠. 먼저 신청인 측에서 말씀해 주세요. 정숙의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신청인 김정숙 씨는 해당 부동산의 원 소유자입니다. 1978년 분양 당시부터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남편의 유언장에도 명확히 신청인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원본 분양 계약서, 유언장, 상속 공증서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죠. 조정위원이 서류들을 검토한 후 지훈 측에게 물었습니다. 피신청인 측에서는 어떻게 명예 이전을 하게 된 건가요? 지훈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어머니께서 고령이시라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명의를 이전받은 것입니다. 당시 어머니께서도 동의하셨고 동의한 적 없습니다.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정실에 정숙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어머님, 그때 분명히 지훈이 말하려고 했지만 정숙이 가로막았습니다. 언제 내가 동의했다고 하니? 나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어. 지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정숙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서류를 조작했던 거였거든요. 조정위원이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동의서나 위임장 같은 서류가 있나요? 그게 구두로 동의를 받았는데 구두 동의만으로는 부동산 명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죠. 지훈의 변호사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흘러갈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해당 부동산에 세입자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머니 동의 없이 이루어진 건가요? 조정위원의 질문에 선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경제적 어려움이 무단으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조정위원의 말에 선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지훈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이런 걸 원했다고 생각하니? 정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엄마는 죽으라는 거야?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이 지훈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죠.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요. 사람들이 다 들어요. 조정이 재개됐습니다. 조정위원은 양측의 입장을 듣고 난 후 의견을 제시했어요. 증거상으로는 신청인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피신청인 측에서 적법한 명의 이전 과정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훈의 변호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조정위원님, 저희도 추가 자료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실 건가요? 그게 어머니의 치매 진단서를 받아오려고 합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내가 치매라고요? 정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최근에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으셨잖아요. 선영이 거들었죠. 언제 내가 깜빡했다고 그래. 명예 이전할 때도 동의하셨다가 잊어버리시고. 거짓말 하지 마. 정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조정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됐죠. 할머니, 진정하세요. 정숙의 변호사가 정숙을 진정시켰습니다. 조정위원님, 저희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게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조정위원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오늘 조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기일을 잡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에서 추가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조정실을 나서면서 지훈이 다시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이 일 그만둬요. 저희 가족이 완전히 망가져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훈아, 내가 나를 망가뜨렸어. 내가 너희 가족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정숙은 그 말을 남기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변호사가 뒤따라왔죠. 할머니, 다음에는 본격적인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괜찮아요. 끝까지 가봅시다. 정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죠. 재판 당일 정숙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주었던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가장 단정한 옷을 입었죠.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법정은 조정실보다 훨씬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죠. 정숙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마음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재산권 분쟁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정숙의 변호사가 먼저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재판부, 이것은 1978년 원고 김정숙 씨 명의로 된 분양 계약서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편고 김태수 씨의 공증 유언장으로 해당 부동산이 김정숙 씨의 소유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숙은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위해 준비해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지훈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부, 피고는 고령의 어머니를 위해 재산 관리를 대신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또한 원고는 최근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 반대합니다. 정숙의 변호사가 즉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제출한 의료 기록은 일반적인 건강검진 결과일 뿐이며 치매나 인지장애와는 무관합니다. 판사가 정숙을 향해 물었습니다. 원고께서 직접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걸 느꼈죠. 재판장님, 저는 이 집에서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제 손으로 벽지를 바르고 제 손으로 마당에 꽃을 심었어요. 겨울이면 보일러를 떼고 여름이면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이 집의 구석구석을 모르는 곳이 없어요. 정숙은 잠깐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넘겨준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제 집을 아들에게 넘겨줘야 하나요? 저도 살 곳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정숙의 간절한 목소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지훈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는 어떤 과정을 거쳐 명예 이전을 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지훈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게 어머니께서 고령이셔서 관리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정숙 모르게 서류를 조작했기 때문이었죠. 피고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면 법정 모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경고에 지훈은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명시적인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법정의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거든요. 마지막으로 정숙이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살 곳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집에서 쫓아내고 제 정신까지 의심한다면 저는 도대체 어디서 살라는 건가요?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도 깊이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죠. 재판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김정숙 씨의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피고의 명예 이전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무효입니다. 정숙은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은 거였거든요.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도 무효입니다. 지훈과 선영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완전히 패소한 거였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지훈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어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마음이었죠. 지훈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엄마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각자 사는 게 좋겠어. 몇 달 후 정숙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입자들은 이미 이사를 나간 상태였고 집은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정숙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집을 새롭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마당에는 채소밭을 꾸몄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 한켠에 엄마 쉼터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정숙아,
이 공간이 뭐야? 친구 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야. 혼자 사는 분들도 많잖아. 정숙의 집은 곧 동네 할머니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함께 김치를 담그고 수다를 떨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공간이 된 거죠. 어느 날 선영이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정숙은 며느리와 손주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다 해주지는 않았어요. 선영아,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내자.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정숙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숙은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족들 저녁 준비로 분주했을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여유로운 시간이었죠. 이제 나도 나를 돌볼 시간이야. 정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정숙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한 셈이었습니다. 이제 나 없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고.